엄마가 수술 중에 잘못되면 조의금은 5천 정도 들어오겠지? 수술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 복도를 걷던 저는 비상계단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때 시장 사람들한테만 3천 넘게 들어왔잖아. 이번에는 거래처까지 연락하면 5천은 될 거야. 며느리 미선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엄마 살아계셔. 그런 말 하지 마.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미리 준비는 해야지. 장례비 1,500 잡고 나머지로 당신 급한 빚부터 막아. 집은 장례 끝나고 내놓으면 되고. 잠시 침묵하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장 근처 장례식장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렇겠지.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 세월이 얼만데 장례식장 빈자리 있는지도 내일 미리 알아봐. 엄마가 살아나오면?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나오시면 또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차가운 벽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아파 입원한 사람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올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죽은 뒤의 일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서 돌아온 뒤 무슨 일을 할지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9입니다. 저는 남편과 재래시장에서 35해 동안 이불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준호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다니며 직원이 10명이나 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딱 3천만 원만 빌려줘. 지난번에 가져간 2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니. 이번 계약만 따내면 한꺼번에 갚아. 직원들 월급이 밀려서 그래. 옆에 있던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규모를 줄여야지 부모 돈으로 막을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러자 준호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망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세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적금을 깨줬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준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넌 올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구나. 가족끼리 꼭 장부 펼쳐놓고 계산해야 해? 내가 자리 잡으면 엄마 편하게 모실 거잖아. 돈을 받아갈 때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돈이 넘어가고 나면 석 달씩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그러다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자체는 많이 시행되지만 제 나이와 혈압을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갑자기 효자가 됐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겼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보약과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보험은 몇 개 들어놨어? 그건 왜? 수술비 청구하려면 알아야 하잖아. 통장은 어디에 뒀어? 은행에 있겠지. 어디에 있겠니? 집에 있는 통장 말이야. 인감이람 집문서도 한 곳에 둬야 우리가 찾기 편하지.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수술 받으러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건 아니야.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수술 당일 아침 며느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 무슨 서류니? 보험금 청구하고 병원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이에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해놔야 저희가 편해요. 전날 밤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그대로 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예금 인출, 금융계약 변경,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원비 내는데 부동산 업무가 왜 필요하니? 며느리가 제 손에서 서류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법무사가 한꺼번에 작성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읽어도 잘 모르세요. 저는 서류를 접어 침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인데 내가 왜 모르니? 수술 시간 다 됐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도장만 찍으세요. 내가 살아서 나오면 직접 처리하마.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뱉었습니다. 만약 못 나오시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죽은 사람 도장 없이도 장례 잘 치를 수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절 나무랐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읽어봐. 네 마누라가 나 대신 뭘 하겠다는 건지. 아들은 서류를 읽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설마 나쁜 짓이라도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아있던 미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여동생 경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자야,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줄 수 있니? 언니, 무슨 일 있어? 내 가방 안에 통장하고 인감 있어. 아무 말 하지 말고 네가 가져가. 준호는? 준호가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널 부르는 거야. 경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통장과 인감, 집 관련 서류를 경자에게 맡겼습니다. 병원에도 수술 후 보호자 연락을 경자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잡은 것인지 제가 쥐고 있던 돈을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 중에는 잠시 출혈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경자였습니다. 언니, 정신 들어? 준호는? 경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 잠깐 왔다가 집에 갔어. 왜? 언니 통장 찾으러 갔나 봐.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아들은 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과 장롱을 뒤졌지만 통장도 인감도 없자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자가 일부러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엄마 통장 가져갔어요? 언니 수술은 잘 됐는지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니니? 병원비 내야 하니까 그러죠. 병원비는 언니가 입원할 때 이미 냈어. 그럼 인감은요? 인감은 왜?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하니까요. 경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깨어났으니 직접 물어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깨어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그래, 네 엄마 살아있어. 그날 저녁 아들이 병실로 왔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다행이야. 정말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니? 당연하지. 그런 말은 왜 해? 장례식장은 알아봤어? 아들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장례식장? 아니다. 꿈을 꿨나 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들 부부는 병실 밖에서 다시 속삭였습니다. 인감은 이모가 가져간 것 같아. 그럼 어머니한테 받아야지. 지금 엄마 상태에서 그런 말 꺼냈다가 의심받으면 어떡해. 당신 빚 갚기로 한 날이 다음 주야. 어머니가 태어나면 집은 못 건드려. 그들은 제가 눈만 감았을 뿐 귀까지 다친 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김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많이 위독하다면서? 아들이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연락했더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 김 사장님하고 전화하는데 위독하긴 뭐가 위독해요. 준호가 장례식은 시장 근처에서 치를 거라고 하던데? 아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벌써 부고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를 모으고 남편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지만 준호에게는 재활병원으로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자의 집에서 며칠 지내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경자와 함께 은행과 주민센터를 돌았습니다. 아들에게 맡긴 금융조의 권한을 모두 철회하고 인감도 새로 신고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날 집에 설치된 현관 카메라에 아들 부부가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자와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이삿짐을 싸듯 엉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고 아들은 안방 장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남편 장례식 때 사용했던 조의금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재활병원 간다며? 그래야 너희가 내 집에서 무슨 짓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며느리가 황급히 제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퇴원하시면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짐을 정리하던 거예요. 누가 정리해달라고 했니?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요. 내가 간다고 했어?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결국 우리가 힘들잖아.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플까봐 힘든 게 아니고 살아있어서 힘든 거겠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들 손에 들린 조의금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장부 맨 뒤에는 볼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예상 3천만 원, 거래처와 친척 예상 2천만 원, 장례식 비용 1,500만 원, 남는 돈 3,500만 원. 그 아래는 아들 회사 대출과 카드 빚을 갚을 순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냥 혹시 몰라서 적어본 거야. 내가 죽으면 들어올 돈을 혹시 몰라 계산했다는 거야? 누구나 장례 준비는 미리 하잖아. 넌 장례 준비를 한 게 아니야. 저는 장부를 아들 가슴에 내던졌습니다. 내 죽음으로 네 빚을 갚을 준비를 한 거지. 며느리가 눈물을 짜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회사가 넘어가면 저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길 기다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수술실 앞에서 조의금 5천 들어올 거라고 말한 게 너다. 살아나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됐지.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걸 들었어? 그래, 수술 전날 다 들었다. 아들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빚 때문에 잠깐 미쳤어.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널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 정말 마지막이야. 너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도 마지막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회사에 보내기로 했던 5천만 원은 오늘 아침 중단했다. 내 계좌를 조회하던 권한도 전부 없앴고 인감도 바꿨어. 이 집 물건 하나라도 가져가면 그때는 아들이 아니라 남으로 처리할 거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돈을 안 주면 나 정말 망해.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야. 엄마 돈 나중에는 어차피 내 거잖아.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랬니?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그날 안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내보낸 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들이 퍼뜨린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시장까지 쫓아왔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에 정신이 좀 불안정해졌어요.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지 않으니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며느리가 내밀었던 금융위임장과 조의금 계산표를 꺼내 상인들 앞에 펼쳤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지 제 아들이 양심이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김 사장이 장부를 보더니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네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조의금 계산부터 했어?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장래에 우리가 돈을 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건 네 돈이 아니야. 네 어머니가 평생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서 들어오는 마음이지.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기대했던 조의금은 아들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5대 동안 시장에서 사람들과 쌓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도와줘.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와. 나는 수술대에서도 살아나왔어.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너도 네 힘으로 살아. 그 뒤로 저는 아들의 빚을 한 푼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호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아들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찾아와 손주를 앞세웠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또 돈을 건네면 아들 부부는 제가 죽는 날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다시 시장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불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제야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을 닫으려는데 준호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살려줬다. 엄마, 하지만 내 빚을 갚아주려고 내가 죽어줄 수는 없어. 준호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는 내 장례식장에 들어올 돈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지.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거다.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제 뒤에서 계속 엄마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수술로 죽은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매번 대신 갚아주고 대신 책임지고 제 삶까지 내어주던 마음이 그날 수술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